자, 우리 이거 3시까지죠? 오늘 일요일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둘째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어제 계속해서 좀 피곤합니다. 문제는 쉽잖아요. 쉬운데 그래도 1회 이해보다는 좀 어려웠어야 정상인데요. 원래 저는 답을 먼저 보고 해설을 보기를 원하지만 저랑 같이 볼 때는 그래도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참고 자료라고요. 몇 장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한 3장짜리 되나요? 얇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첫 번째 청구는 대여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에 관련된 것에서 좀 조심하실 거 몇 가지만 체크하고 갈까요? 첫 번째는요. 자, 이제 금전지급 청구 형식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금전지급 청구의 형태는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제가 금전지급 청구 중에 이 대여금 반환 청구는요 항상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정도는 예상하고 있자고 했죠. 대여금이 다른 사람이 갚으면 구상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보증인이 걸리면 보증채무 묻는 청구도 같이 나올 것이고, 대여금을 넘겼다면 양수금 청구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전부명령 받았다면 전부금 청구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밑줄 그어진 것처럼 보증채무가 하나 섞였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는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밑줄 긋은 거,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이 있으면 보증채무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중단된다는 440조. 그러나 우리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시효이익의 포기죠. 주채무에 대해서 시효이익 포기됐다고 해서 보증채무도 포기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요. 사행위 취소 청구 쪽에서 가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시고요. 기준 시점만 좀 봅시다. 사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처분 당시 사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사회의사나 수익자의 악의도 당연히 사행시입니다. 사행이라는 게 채무자와 수익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반환을 할 때, 가액을 산정할 때는 당연히 변종시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익혀두시고. 세 번째 청구가 이제 등기 말소 청구인데요. 우리 사안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등기 말소에서는 항상 각하 사유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역시 동그라미 1번. 그렇죠? 등기 명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면 각하입니다. 각하. 이거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우리 사행위 취소와 엮여가지고 나왔던 판례가 있잖아요. 매매 예약이 사행위가 되고 수익자한테 가등기가 넘어갔다가 선의전득자한테 가등기 넘어가고 부기등기로 본등기까지 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득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고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 반환을 못하지만 가액 반환할 수 있다는 전압 판례가 있잖아요. 예전에 전압 판례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가 아니다 수익자가 이렇게 봤던 건데 지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한번 봐주세요. 가등기 돼 있다가 본등기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등기들은 전부 직권 말소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걸 지워달라고 하는 건 각하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지워달라고 하시진 않겠죠? 우리 사안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의사 표시, 말소 등기 청구에서는 항상 승낙의 의사 표시를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항상 예상하고 계셔야 누락을 하지 않아요. 보면서 비로소 생각하겠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누락할 겁니다. 항상 말소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승낙의 의사 표시도 고려를 해 두시죠. 근데 우리 사안은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요것도요. 근저당 말소할 때 청구 취지의 원인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제 우리 사안은 동그라미 1번, 등기 원인 서류가 위조된 사안,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따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지만 밑에 있는 변제라든가 말이죠, 해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기재를 합니다. 원인을. 다만 선의행위나 동시행으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변제, 해지의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죠. 청구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저당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바뀐다는 건데요. 근저당권을 넘기는 방식은 부기등기거든요. 따라서 부기등기로 넘겼을 때 누가 피고고 무엇을 말소해야 되느냐. 피고적격, 대상적격 판례. 오늘 문제였죠. 각주 3번에 있습니다. 양수인 주등기.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하면 이건 원고가 누가 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전소유자가 원고라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는 할 수 없겠지만 근저당 설정 계약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는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근저당 설정 계약에 의해서 말소 청구하면서 근저당 설정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 그건 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한다라고 하면서
그 근저당 설정 계약이 무효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다. 현소유자는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소유권의 기한.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의 기한, 근저당 말소, 그다음에 계약의 기한, 근저당 말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건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 사안은 부기등기, 피고가 문제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안은 이제 진명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말소등기 대신 진명등을 써야 되는 경우, 그게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진명등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말소등기를 해야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건 1번이죠, 1번. 예.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이게 지금 뭐 여차여차 흘러가서 누군가한테 가 있어요. 근데 그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면 말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그 부담을 떠안고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동그라미 2번. 공유부동산이에요. 나의 지분도 있고 넘겨받은 애의 지분도 있어요. 우리가 전부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걔의 지분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분 말소를 구하느니 차라리 우리의 지분을 가져오는 게 낫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안이 동그라미 3번이죠. 이게 순차 말소된 경우에 그냥 제일 끝에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한 방에 진명등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사안은 의뢰인이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 문제죠. 동그라미 4번. 말소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진명등을 또 하면 우리 판례가 진명등과 말소등기 청구권이 수송물이 실제 같다 이렇게 보잖아요. 따라서 기판력, 모순 안 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안은 이제 동그라미 3번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청구가 이제 임대차였는데요. 임대차에서의 당사자 쪽만 좀 봐둡시다. 자, 임대차의 청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거나 보증금 반환 구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면 원고가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면 원고가 임차인, 피고가 임대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고와 피고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원고가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임대인 지위 승계하려면 대항력 갖추고 소유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항력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뭐 주임법, 상임법, 민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민법에서 여러분들 622조 같은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도요, 우리 모의고사인가요? 나왔던 건 임차인이 원고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 당연히 원고가 될 수 있죠. 뭐 이렇게 되면 일종의 양수금 청구가 될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판례 있죠. 뭐 이럴 때 채권자 대위 형식으로 넘어가고 목적물 선이행할 동시행 항변하니까 목적물을 먼저 이행하라고 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채권자 대위 청구할 때 무자력 필요 없다는 판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고 피고를 임대인, 임차인으로 알고 계시는 게 기본인데요.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원래 답을 보고 문제를 보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설을 먼저 읽고 문제를 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쫑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제 문제부터 그냥 봅시다. 뭐 이 사안은요. 우리 주인공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원고입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상담을 왔어요. 이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돈을 빌려줄 걸요. 돈, 소비대차 대여를 할 겁니다. 이 돈 빌리시는 분이 뭐 이렇게 가는 분인데요. 여기에 누군가가 보증을 써요. 뭐 성이 윤 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연대보증을 쓰고요. 이분은 주채무자입니다. 주채무자. 그래서 당연히 안 갚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주채무하고 보증금, 보증채무 이행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분이 돌아가실걸요. 그래서 이분의 상속인이 처하고요. 그다음에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상속분 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5분의 3, 5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이분들한테는 5분의 3, 5분의 2를 청구하고요. 이분한테는 전액을 청구할 텐데 문제는 이 행위가 상행입니다. 상행. 뭐 이분이 은행이 아니고요. 돈 빌리는 이분도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이 돈 빌리는 것 자체가 진짜 상행위는 아니지만 요 돈 빌려서 아마 무슨 출판업인가 인쇄업이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보적 상행이고요. 보적 상행위도 상사 시효 같은 것들이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상사 시효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을 섰죠. 상행이죠. 따라서 이것도 상사 보증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쟁점입니다. 이분이 한 푼도 안 갚았냐? 아니에요. 나중에 뭐 이게 이게 아마 2012년, 12년쯤에 빌린 돈인데요. 아마 2016년 중에 일부를 갚을 거예요. 여기 제 기억엔 1억을 빌려줬는데 아마 4천만 원 정도를 변제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도 문제가 돼요. 당연히 이분들의 주장은요, 당연하죠. 벌써 상사시효를 얘기했다는 것은 소멸시효 얘기하겠죠. 그래서 소멸시효로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문제는 이 소멸시효를 둘로 나눠서
상사 채무인 원금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와 여기 약정이자가 있거든요. 약정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좀 달리 보죠. 이거는 5년이고요. 이거는 이제 더 짧은 3년이 될 겁니다. 1년 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니까. 따라서 이 소멸시효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당연히 완성됐다고 할 거고요. 우리 원고 입장에서는 중단됐거나 포기했거나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해야 이걸 막을 수 있겠죠. 검토를 해보시면 돼요. 혹시 중단 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시효의 포기 사유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중단이 되지 않았거나 포기된 적이 없다고 하면 이거 청구하면 안 되죠. 패소할 테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청구하시면 될 겁니다. 소멸시효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여기 지금 이자가 너무 과해요. 여기 제가 안 썼지만 이자를 한 달에 3%, 월 3% 받기로 했어요. 그럼 1년이면 36%고요. 이분이 뭐 대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적용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자제한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07년인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한 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24%죠. 연입니다, 연. 그 전에는 25%였고요. 그 전에는 30%였어요. 요거 이제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최고 이자율에 관한 시행령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빌린 거는 2012년이거든요. 요거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부칙에 보면 요 법 개정되고 나서 체결되는 소비대차 계약 혹은 갱신되는 소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36%를 받을 수 없고요. 30%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받은 이자는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우리 이자제한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금에 충당이 됩니다. 원금에. 그래서 이분이 갚은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은 이자로 빠지고요. 나머지 남는 거, 요거 초과하는 것들은 이제 원금에 충당될 텐데 충당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자제한법에 원금에 충당된다는 그 표현 말고 민법에 있는 479, 477에 있는 변제 충당 법리가 있어요. 그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문제되는 게 이거죠.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요거를 이자제한법에서 얘기하는 이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원금, 요거 초과되면 원금에 충당될 텐데, 이거 말고 우리 479조죠? 472항인 것 같은데, 비용이자 원본, 거기서 얘기하는 이자에는 포함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실 거예요. 피고들은 소멸시효 얘기하고요. 이자제한법 넘었다는 두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실 건요. 이 이자제한법을 넘어서 약정이자를 다 받을 수 없다는 건 지금 우리 원고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는 못 받잖아요. 그럼 이걸 굳이 피고가 항변하는 걸 기다려서 판단을 해줄 건지, 우리 수험적으로는 이 목차를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쪽에 넣을 건지, 아니면 그냥 청구 원인, 원고의 청구 원인 첫 단계에서 고려해서 판단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라면 피고의 주장으로 포섭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우리 청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고려해서 끊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좀 문제가 되지만 내용은 똑같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둘 사이, 요 뭐뭐 하는 분과 요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문제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증인이거든요. 여긴 주채무자잖아요. 그래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고 우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 조치를 좀 취하거든요. 그게 보증인한테도 효력이 있는지, 아까 봤지만 440조에 따라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됩니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답이 있겠죠. 기록 문제는요, 이렇게 기록, 사실관계 파악했을 때 머릿속에 뭔가 스쳐가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기록 문제를 꼼꼼하게 본다고 답이 떠오를 리가 없어요. 다만 이제 스쳐가는 것들이 명확해야 되느냐, 100% 확신을 갖고 쓰느냐,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는 경우도 많죠. 100% 확신이 없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더 마이너스예요.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생각이 들면 일단 초안 잡고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써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게 대여금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자 취소입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이 있어요. 이분이 아까 누구죠? 이런 분한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여금 채권이 있는 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누구라는 분한테 부동산을 처분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소유 부동산이 우리 문제에서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분은 채무도 있어요. 박땡땡은 채무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은행이 두 군데인데요. 기업은행에도 좀 채무가 있고요. 하나은행에도 이렇게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채무도 있고 유일한 부동산인 상태에서 이걸 넘겼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행이에요. 심지어 이 둘의 관계는요, 아마 사돈 관계일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할 겁니다.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물론 피고인 이분,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피고는 이 수익자잖아요. 전득자는 없어요. 이 수익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제소기간 얘기를 합니다. 본완전 항변으로서 제소기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원고가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상한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내는데요.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와 이 소재기를 비교하면 1년이 넘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마치 사유가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날로 보면 제소기간이 도가 됐죠. 안날로부터 1년이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 하는 문제. 사실 근데 여기서 아웃이면 더 이상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소기간 도구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쉬운 얘기죠. 첫 번째는 저 부동산 2억인데 2억 주고 샀는데 무슨 사행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판례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행위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유일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행위가 되고 사회의사까지도 추정이 돼요. 채무자의 사회의사가 인정돼 버리면 수익자, 저 이땡땡의 악의도 추정이 되고 스스로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 채권, 요 피보전 채권에 아까 봤지만 보증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너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채권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죠.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요? 채권자 취소 소송은 일반 채권자, 즉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를 위한 제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인적 보증, 이 보증이 있다. 인적 보증, 이거 인적 담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은 여전히 일반 채권자고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지금 이 채무 있잖아요. 채무. 이 채무를 얘가 갚거든요. 얘가 나중에 부동산 사고 나서 실제로 변제해요. 다는 변제 안 하고요. 아마 요거만 변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변제까지 한 나한테 무슨 돌려달라고 하냐, 내 돈을 어디서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그 사행위 취소는 인정되고 원상회복에서 원물 반환하지 못하고 가액 반환해야 되는 사유는 될 수 있죠. 그렇죠? 사행위 후에 저당권이 말소됐으니까. 그렇지만 사행위가 아니다 이 주장은 뭐 타당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행위가 인정됐을 때 이게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해야 되는데요. 사행위 취소 소송의 진짜 목적은 이거잖아요. 이거 원상회복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원상회복의 방법에는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이 있잖아요. 이 사안은 원물 반환이 안 돼서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 중에 거의 99%는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자고 했는데요. 또 하나는 뭐 이겁니다. 요거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사행위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저당권자인 전득자가 선이라면 이거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액 반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또 안고 하겠다면 말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 사안은 이겁니다. 사행위 전에 존재하던 저당권이 사행위 후에 말소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물 반환 그대로 하게 되면 사행위 당시에는 없었던 구멍이 나 있던 게 구멍이 메꿔져서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원물을 그대로 반환하지 말고 가액 반환하고 구멍 뚫렸대 있던 만큼 공제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이 공제할 때 말소된 거 후말 이거 당연히 공제하는데요. 말소되지 않은 것도 공제한다는 거. 이거 한번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가액 상환할 때는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를 계산해서 가장 적은 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수익자 전득자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공동담보 가액과 피고전 채권액 중 적은 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공동담보 가액부터 계산하자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거와 피고전 채권의 원금만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사안처럼 원금이 훨씬 크면 원금의 변종시까지 이자는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공동담보 가액 계산해 보면요. 제 기억으로는 2억에서 변종시 시가예요. 2억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빼주는데요. 피담보채권액, 기업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 최고액은 1.4억인데 실제로 아마 1.2억일 거예요. 왜냐하면 1.2억만 받고 지워주거든요. 그럼 실제 채무액은 1억 2천이에요. 그 다음에 저 하나은행인지 뭐 아나은행인지 저거는 남아 있습니다. 5천. 저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액 3천인가 뭐 그럴 거예요. 5천, 3천, 3천. 그러면 1억 2천에 3천이면 1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5천만 원이 공동담보 가액이고요. 피부전 채권은 1억을 빌려줬거든요. 일부 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많이 줄지 않아요. 이자를 까면 제 기억엔 1,000만 원 정도 까이는 것 같아요. 9천이잖아요. 따라서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 가액 5천을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사행위 취소 문제였어요. 됐죠? 지우시고. 사행위 취소 소송은 매번 나온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사례에도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등기 말소입니다. 여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좀 양아치입니다. 뭐 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요. 뭐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제 기억에 무슨 도박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위조예요, 위조. 서류를 위조해서 실제로 이 위조 때문에 처벌도 받아요. 징역 10월인가요? 이렇게 받아요. 유죄입니다, 유죄. 확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제 위조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그래서 지워야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인 전현무 씨가 지우기 위해서 뭐 아들을 형사고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이거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요 등기를 놓고 자기 명의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기 전에 누구한테 넘겨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또 누구한테 또 넘깁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한테 근저당권, 근저당이에요. 요거 설정해 주고요. 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 저축은행이에요. 이산저축은행. 예전에 금고, 신용금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저축은행으로 이 저당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넘어가는 방식은 부기등기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은 이전등기잖아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이름이 세 글자 같은데 전모시기 같은 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 원고 입장에서는 서류가 위조됐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이거 다 지워야 돼요. 근데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게 다 지워야 되느냐 아니면 얘네들 통틀어서 이것만 지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지우는 건 문제가 없고요. 이거 지우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위조됐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지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얘가 뭐 이게 이게 만약에 뭐 해제됐다 혹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될 여지가 있지만 서류가 위조돼서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할 때 제3자를 보호하는 법리는 없어요. 민법에.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무효인 등기의 터잡아 등기가 된 경우에는 뭐 그대로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지울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지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저당권도 지워야 되잖아요. 우리 원고가 원하는 건 다 지워주는 거거든요. 저당권도 지우려고 봤더니 저당권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얘한테 넘어갔어요. 우리 이럴 때는 이등기만 지우는 거 아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상대로 주등기를 지우는 거죠. 아까 그 판례. 따라서 얘는 피고가 아닙니다.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얘만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우고 세 개를 전부 지우는 거. 우리 이런 걸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해서 순차 말소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순차 대위와 순차 말소의 차이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순차 대위는 전 당사자한테, 자기 앞사람한테 뭔가 이행하라는 거고요. 순차 말소는 원고한테 전부 다 이렇게 원고한테 그래서 각 말소하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진명 등을 할 수 있느냐 뭐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원고가 다 지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순차 말소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얘가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선이다 이런 얘기해요. 나는 선이다.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부기등기로 넘어갔으니까 근저당권자인 얘를 상대로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판례 봤죠? 얘를 상대로 지워야 됩니다. 또 뭐 얘도 선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알았어요. 그래도 지워야 돼요. 선의 취득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황당한 얘기죠. 자, 이게 그렇고요. 자, 마지막은 임대차인데요. 아까 그 아들내미가 팔아먹은 땅 있잖아요. 그 땅에 사실은 건물도 있었어요. 다행히 아들이 건물은 등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은 여전히 이분 명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죠? 김 누구한테요? 건물을 임대해 줍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가일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무실로 쓰고 있던 거고요. 나중에 여기다 식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가입니다, 상가. 그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거예요. 여러분들 임대차에 관한 법리는요. 임대차 목적물이 뭔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야 돼요. 토지면 민법, 주택이면 주임법, 상가면 상임법이 적용되잖아요. 여기는 상가이기 때문에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넘겨받았는데요. 이분이 여기다가 이제 사무실이었으니까 본인 주장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고쳐요. 고치기도 하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등등등. 만약에 유익비라고 인정이 된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겠죠. 일부는 유익비가 애초부터 아니고요. 일부는 유익비처럼 보이는데 임대차 계약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어서 유익비 포기 특약 날라가게 됩니다. 뭐 그런 항변을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는 매번 하시는 동시행항변이에요. 동시행항변. 이거는 뭐 그쵸 할만하죠. 임대차 목적물 인도 청구할 때 보증금 갖고 와라는 임차인의 항변은 항상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동시이행 항변이면 내가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원고가 이겁니다. 이거. 보증금은 항상 담보 목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연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담보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당연 공제되기 때문에 다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이 보증금이 아마 1억이거든요. 1억을 다 주지 말고 깔 거 까고 주시면 되는데 제 기억에 3개가 다 까일걸요. 첫 번째는 연체 차임도 꽤 돼요. 바로 이 연체 차임이 쌓여서 3기가 됐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 형식으로 임대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임대차 관계의 목적물 인도 청구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요,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종료 사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였어요. 상가기 때문에 아마 3기가 될 겁니다. 3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안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있을 거고요. 요 부당이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이 이제 여러 개 했잖아요. 이게 유익비의 대상이 된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원고가 떠안아야 되는 돈이지만 유익비가 아니라면 오히려 피고가, 임차인이 철거해야 되는 비용이라고요. 훼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원상회복 특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막 시설 설치하지 말라는 특약까지 있어요. 따라서 그걸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아마 견적세에 따르면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보증금 1억이 아니라 보증금은 8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8천에서 이걸 까고 돌려줄 테니까 인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흔한 패턴이에요. 임대차에서 매번 나오는 패턴인데 우리 임차인께서 이거 말고 이상한 주장을 하나 해요. 지금 여기 유익비나 동시행한 항변은 전부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걸 전제로 지금 주장하고 항변하는 건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슬쩍 합니다. 뭐냐면 지금 네가 임대차를 종료한 건 이거 해지한 건데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차임 연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분이 아마 임대차 개혁하고 1년 있다가 그 여름쯤부터 돈을 안 내거든요. 그거 다 까도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가 아니고 따라서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종료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유명한 판례 있죠? 보증금이 뭐 공제되고 이런 것들은요. 다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투하자본의 회수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임대차 존속 중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깔아 나는 차임 안 내겠다. 그런 말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는 항변 유사 주장에 불과하죠. 그리고 결론.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구가 몇 개예요? 대여금, 뭐 보증채무까지 합쳐서 대여금, 채권자 차행이 취소, 등기 말소, 임대차까지 이렇게. 실제 시험은 여기다 뭐 1개 정도 더 나오지 않겠어요? 1개, 2개. 피고는 좀 많죠. 여기는.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실제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이 있을 때 문제를 봅시다. 자, 뭐 처음에 작성 요령 뻔한 내용이지만 소재기일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5월 30일. 나머지는 다 뻔한 내용이고 7번에 이런 거 의심하시면 안 되죠. 첨부된 서류는 진정 성립 자체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설사 도장이 안 찍혀 있더라도. 자, 참고자료 1에 이게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요.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거기 30%라는 말이 보이죠. 2018년 아마 2월부터는 24%고요. 그 전에는 25%였는데 요거는 그 25%로 개정되기 전에 조항이 적용이 되겠죠. 2012년, 13년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30%. 관할은 됐죠. 관할은 아무데나 쓰면 되잖아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보나마나 강남이니까 중앙을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상담일지가 나오네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의뢰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거의 99% 원고가 되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조합이나 뭐 이런 데서는 비법인 사단 이런 데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건 개인이니까 의뢰인이 곧 원고입니다. 자, 상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상담 내용을 최소한 3번 정도는 보길 권해드려요. 처음에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할 때 한 2번 정도 보셔야 될 거고요. 처음에 읽고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2번 정도 읽으시고 펜을 잡고 쓰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왜냐하면 우리 변호사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뻘짓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사재판 실무 로클럭 시험과의 차이는요. 민사재판 실무 로클럭 시험은 그렇게 크게 망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게 줘요. 근데 이 변시는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딴 얘기를 쓰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상담일지를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읽고 좀 마음이 급하셔도 진짜로 이렇게 써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근데 그랬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써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3번만. 처음에 2번, 마지막에 1번. 자, 우리 이제 직전에 봤으니까 좀 기억이 나겠죠. 상담 내용 1번. 전현무 씨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분도 상인이네요. 이분은 용지를 파는 분인가 보죠. 그래서 인쇄업자 박나린에게 1억 원을 빌려준다는 거고요. 윤현민이라는 사람이 보증인이 됐나 보죠. 단순 보증이네요. 근데 의미 없죠. 어차피 상행이기 때문에 연대 보증이 될 거예요. 어쨌든 돈 빌려주고 보증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제 안 하죠. 근데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4천 정도는 변제를 했네요. 언제요? 16년에. 좀 느낌이 오죠? 16년.
16년, 5년, 17년. 네, 아무튼. 자, 3번. 그러니까 이제 전현무 씨, 우리 원고는 돈 갚으라고 보내는데요. 일단 주채무자한테 보냈나 보죠. 언제? 2018년 1월에. 날짜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는 날짜까지 볼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등장인물과 행위만 보시고 뒤에 이제 항변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소멸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와서 날짜를 봐야죠. 처음부터 날짜를 봐봤자 그림이 안 그려지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주채무자한테 돈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이 있네요. 최고를 한 것 같아요. 여전히 갖고 있지 않겠죠. 4번. 그리고 나서 보증인한테도 뭔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증인이 죽었네요. 2017년 말에 죽었기 때문에 상속인들한테 가야 되겠죠. 남은 가족들이 2명이 있나 보죠. 1명은 처고, 1명은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5분의 3, 5분의 2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역시 가족들도 안 갚아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우리 윤현민 씨가 돈이 없다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버릴 텐데 일단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보증인한테도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여금 청구잖아요. 자, 5번부터 유일한 재산은 말이 보이네요. 그렇죠? 윤현무 씨가 대여금 채권 하려고 여기서 알아봤더니 유일한 재산이 넘어갔어요. 누구한테? 이시연 씨한테. 채권자 취소, 사행 취소를 생각하자는 거죠. 돌려놓으라는 통보를 18년 3월에 했네요. 일단은 돌려놔라. 일단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 소초동 땅, 이 강남 땅인가 보죠? 소초동 땅, 그렇죠. 소초동 땅.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행, 하나은행 두 가지 근저당권이 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의 시가가 우리 이제 결론을 알고 있지만 기업은행이 이게 1억 2천, 채권 최고액은 1억 4천, 하나은행이 이게 3천, 합치면 뭐 1억 5천, 최고액만 따지면 1억 7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만약에 1억 7천이 채 안 된다면, 그런데 막 1억 5천밖에 안 된다면 사실은 상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원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없죠. 은행을 해야 할 가능성은 있어도, 그렇죠? 은행을 해야 할 가능성도 없죠. 저당권이니까. 근데 다행히 요거는 2억이라서 좀 남을걸요. 그래서 사행위가 되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 깨려면 사행위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나중에 말소가 되거든요. 기업은행 채무가. 따라서 가액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나오네요. 전 헨리. 인감도장 도용 이런 말 보이죠? 해가지고 성호라는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이 아들 명의의 등기도 무효고요. 성호 명의의 등기도 무효죠.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데 성호라는 분이 정기석 보이네요. 얘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여전히 무효죠. 자기 게 아닌데 처분행위를 했어요. 무효고. 그런데 이 정기석 등기를 지우려고 봤더니 그 근저당권이 넘어갔어요. 이산저축은행에 양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피고를 이산저축은행으로 잡고 말소 대상은 주등기, 그렇죠? 최초의 주등기, 근저당권 등기 그걸 지워야 될 겁니다. 위조해서 무효다. 이거는 의문을 갖지 마세요. 10번에 나와 있죠. 처벌을 받았고 이게 확정까지 됐어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자, 11번. 그럼 이제 등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진명등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11번에 위조로 넘어간 등기를 모두 원상태로 돌려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 지워야 됩니다. 순차 말소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 말소고요. 12번. 파랑, 아들내미가 팔아먹은 이 땅,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원고 소유예요. 네, 원고가 그렇죠. 건물 중에 그 1층 부분을 원래 자기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김희민이라는 사람한테 임대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14항에 보세요. 임차인이 이거 오리고기식 식당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이거 한다고 여러 가지 돈들을 쓴 거예요. 이게 유익비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하고 끝나고 뭐 보증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14항의 마지막, 그렇죠? 여름부터 돈을 안 냅니다. 차임을. 그래서 이게 쌓여서 상가라면 3기, 뭐 토지라면 2기, 주택이라면 2기 이렇게 되면 해지할 수 있죠. 이 해지는요, 해지 통보가 도달하면 바로 해지돼요. 그렇죠? 기간이 필요 없잖아요. 즉시 해지. 그래서 15항에 해지 통보했고, 우리 원고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건물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16항에 곱게 안 주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시설 내부시설 개량 및 인테리어 공사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유익비로 인정이 되면 이제 원고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유익비가 아니라면 오히려 철거를 해야 돼서 그 철거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사건 관계인의 주장. 언제까지 변시해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서 쟁점들을 일부 주잖아요. 우리가 민재나 로클럭 시험은 아예 이게 변론 조서에 담겨 있어요. 쟁점이. 우리 변시는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있는 게 없었는데 6회 이게 사건 관계인의 주장 뭐 이렇게 들어있던 것 같아요. 7회에서 참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서 쟁점을 일부 줍니다. 다 주진 않아요. 여기 없는 주장도 있어요. 네, 자 보시죠. 1번 소멸시효, 그렇죠? 박나린 소멸시효. 2번 유념민의 처 한해지. 이게 이제 보증인의 상속인들인데 보세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시켜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망 이건 뭐예요? 채권자 취소, 사행이 취소인데요. 선의로 토지를 정당히 매수했다. 미안하지만 정당한 대값 줘도 마찬가지. 선의, 글쎄요. 선의라는 거 지가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아무런 자료는 없어요. 선의라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안 될 겁니다. 심지어 채무를 대위변제했대잖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거는 가액 반환으로 가는 것이지 사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항이요. 강남 땅 아들내미가 처분한 거와 관련해서 우리 성호 매수인이네요. 전엘리의 등기를 믿고 매수했다. 뭐 상관없어요. 어쩌라고요. 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공신력 이런 거 인정하네요. 그 다음에 정기석 이게 이제 근저당권자인데요. 역시 믿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믿었더라도 말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산저축은행은 동일한 취지로 글쎄요. 맞아요. 이산도 선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여기 안 나와 있는 이산저축은행의 주요한 주장이 있어요. 나는 양수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판단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항 자 임차인 보증금이 있으니까 차임을 연체한 게 아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차임 연체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투입한 자금 이게 이제 자기는 유익비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달라. 그냥 이걸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줄 때까지 못 준다는 유치권 항변을 해요. 그 판단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피보전 채권이기 때문에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유치권도 임의 규정인 거 아시죠? 유치권도 포기 특약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유치권의 포기 특약은 없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 원상회복 특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의뢰인이 원하는 건요. 1번 돈 다 받아달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은 다 피고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인도 당연히 건드려야 될 겁니다. 보증인이 죽었으니까 상속인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양재동 땅 이게 이제 사행이 너로 넘어간 땅인데요. 할 수 있는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이죠. 뭐 사망 강남 땅 이 아들이 팔아치운 거 보세요. 잘못된 등기들을 바로 잡는데요. 잘못된 등기를 모두 지우고 싶대잖아요. 순차 말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항 인도받고 손해를 전부해야 되는데 이 손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얘가 차임을 안 냈으니까 그 이후에 차임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임을 다 까도 아직 보증금이 남았어요.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는 없죠.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너무너무 오래 안 내서 보증금이 다 소진되고 없다. 그럼 별도로 청구해야죠. 주로 이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겠죠. 그렇죠? 때려 부신 부분, 그러니까 뭐 훼손한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가 될 거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보증금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까고 주면 그뿐입니다. 그렇죠? 자, 기록 볼까요? 소비대차 계약서. 빌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실 건 보증인이 보이고요. 항상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얼마의 이율에 빌려줬냐와 변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대여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 변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9일 날 12년 빌려주고 13년 1월 29일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초일 불산입에서 1월 29일 날 빌려줬으니까 1년이라고 하면 1월 30일부터 기산될 거고요. 그러면 2013년 1월 30일인데 우리 전일이 만료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9일 12시, 24시.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쨌든 변제기는 1월 29일이에요. 보증이 있다는 거죠, 보증이. 이렇게. 월 3%입니다. 연 3%가 아니에요. 월 3%이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이제 안 주니까 8페이지 돈 달라 보내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이 서면들은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보면은 우리 원고 전현무 씨가 피고 박나린한테 돈 달라 보내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돈 달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2번에 16년 7월 29일에 4천만 원을 변제했다는 거는 다툼이 없는 것 같죠?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발송일이 도달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달일은 항상 뭐 배달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월 9일에 도달했네요. 그렇죠? 2018년 1월 9일에 도달했습니다. 이 날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도달. 미리 이제 답을 좀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소멸시효가 문제가 돼요. 여기 지금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5년이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약정이자 이거는 그것도 3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변제일로부터 3년은 다 날라갔어요. 일단. 그 다음에 5년도 소재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완성이 됐을걸요. 일단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게 최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최고가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6개월 내에 소재기가 있었는지, 그럼 중단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다면 혹시 포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10페이지. 이건 누가 보내는 거예요? 네, 주체무자가 보내네요. 뭐 이제 소멸시효 얘기. 우리 시험에 이렇게 소멸시효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겠어요, 설마? 네, 근데 어쨌든 소멸시효 얘기를 합니다. 3번. 네, 7월 19일에 4천만 원 변제해서, 근데 요거를 이자를 변제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자는 3년만 지나면 약정 이자는 안 갚아도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16년 7월에 이자를 변제했다고 하니 우리가 요거를 혹시 시효액의 포기로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요거 이자를 변제한 걸 만약에 일부 변제로 보면 원금에 대해서도, 그렇죠? 시효 완성 전이라면 승인, 시효 완성 후라면 포기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좀 중요해집니다. 4번. 이제 원금은 5년, 이자는 더 짧은 이게 3년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항 이자 제한법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자 제한법을 우리가 항변이나 주장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고의 주장 단계에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회신을 보냅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자, 요거는요, 한혜지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 보증인의 상속인, 처예요, 처. 그러니까 보증 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1항은 그렇고요. 1항은 인사고요. 2항.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뭐 소멸시효 얘기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항. 어떤 조치를 박나린에게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시효 중단 조치를 했거든요. 아까 최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상관이 없고, 나는 아니겠죠. 보증인한테 상관이 없고, 따라서 보증인의 상속인은 나한테도 상관이 없고 소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도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발신인이 한혜지 씨만이잖아요. 우리 지금 보증인의, 그러니까 상속인, 보증인의 상속인에는 윤 아들도 하나 있잖아요. 그분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한혜지 씨가, 이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거든요.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한혜지 씨의 말을 그 아들의 말로 볼 수 있을 여지도 있지만 여기 뭐 대리인이라는 현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통공이기 때문에 그럼 아들은 뭐 이런 항변들은 안 한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해도 마찬가지. 그렇죠?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민재나 로클럭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 우리 민사 사례에서는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민소 사례에서는 주장이 없잖아요. 근데 기록에서는 했어도 어차피 마찬가지라면 뭉개도 되죠.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발신인의 한혜지, 누구죠? 윤성민인가요? 윤진수인가? 뭐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윤현미 씨가 돌아가셨고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 의미가 없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하기 때문에 직계존속은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윤석기, 안혜정 씨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한혜지, 윤진수. 보세요. 윤진수가 08년생이잖아요. 08년이 미성년자 맞죠? 네, 미성년자입니다. 그렇다면 한혜지 씨가 법정 대리인이 될 겁니다. 자, 13페이지의 등기부요. 요거는 보세요. 이 갑구에 박나린 씨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추심을 하려고 했는데 넘어갑니다. 17년에. 17년이면 이미 우리 원고가 박나린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후거든요. 그 이후에 넘겨요. 근데 이시연과 박나린은 사돈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사행이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을구에 보시면 그렇죠. 피담보 채무가 두 개가 있죠. 1억 4천짜리가 있고 3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억 7천인데요. 일단은 그래요. 물론 가액 산정할 때 빼주는 금액은 실제 채무액이지만 일단은 1억 7천 정도가 빠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최소한 1억 7천 이상은 나가야 상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어요. 하나는 지워졌죠. 1번은 말소가 됐네요. 언제 말소됐나요? 16년에 말소가 된 게 아니죠. 17년 9월에 말소가 돼야죠. 그렇죠. 17년 9월에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행위가 있었던 17년 4월 22일 이후에 말소됐기 때문에 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액상환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소된 이 기업은행의 채권뿐만 아니라 말소되지 않은 하나은행의 채권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 요청을 항상 등기부를 좀 보라고 하셨죠? 했죠? 그렇고요. 가시고 질의서. 이건 뭐예요? 질의서 15페이지. 누가 보내나요? 우리 원고가 이시연, 이게 수익자인데 수익자한테 보내네요. 뭘 보내죠? 잠깐만요. 보면 1억 원을 빌려줬던 채권자고 2항에 있네요. 그렇죠?
2017년 4월 23일 날 당신한테 딱 넘어간 거를 내가 등기부 보니까 알았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알려달라. 자, 이게 과연 사행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안날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제가 볼 땐 그럴 수 없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 걸로 보지 않아요.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따라서 17년 5월 18일, 늦어도 2017년 5월 18일에는 알았다. 이 말은 못해요. 만약에 5월 18일에는 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5월 30일이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본안전항면이 유효할 텐데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오히려 16페이지에 있는 요거 최후 통고장, 최소한 이 시점에는 알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보면은 뭐 사망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당신 사돈 아닙니까? 사항에 보면 채권 행사하는 것을 해야 하는 즉 사행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최소한 우리 원고는 18년 3월 18일에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18년 5, 2달밖에 안 됐잖아요. 5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따라서 안날로부터 1년도 안 됐고 있은 날로부터 5년도 당연히 안 됐으니까 제소기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7페이지요. 누가 보내나요? 이시연. 사실 저는 지금 일부러 하나씩 읽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는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안 읽고요. 상담 일지를 2번 읽고 원피고가 주고받은 서면부터 읽거든요. 그래야 우리 쟁점이 좀 정리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등기부나 이런 건 나중에 마지막에 몰아서 봅니다. 시간이 없으면 사실 뭐 대충 그냥.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어떤 게 부인한테 맞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17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이시연, 이거 수익자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수익자, 이 채권자 취소소송, 사행위 취소소송 피고의 주장이 담겨 있겠죠. 첫 번째, 1항, 다음에 왜 사망이 2개인가요? 두 번째가 2항이겠죠. 시세에 따른 대금을 주고 지는 샀는데 사행위는 판 거니까 이게 어떻게 사행이냐? 사행입니다.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행위. 사망. 보증인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무슨 그게 뭔데요? 물적 담보가 아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5항. 서초동 땅을 매수한 이후에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사이가 되지 않진 않아요. 원물 반환을 못할 뿐이죠. 6항. 이미 기간을 지났는데요. 본안전항변, 제소기간항변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 답에는 본안전항변을 먼저 써주시는 게 좋겠죠. 제소기간항변을 끌어서 앞에다 쓰고 나머지 사행위를 써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실제로 18페이지 가니까 갚았네요. 근데 이 변제 확인서가 의미가 있는 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대출 원리금 채무인 1억 2천만 원을 갚았잖아요. 1억 2천만 원을. 물론 여기 보면 1억 2천만 원 갚았다는 얘기만 있지 담보 지워준 게 없는데 실제 채무액이 1억 2천인지 어떻게 하냐. 아까 등기부 받지만 지워졌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채무액은 1억 2천입니다. 우리 그 부동산 가액, 채권자 취소소송에 가액 산정할 때 공동담보 가액은요. 변종시 시가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빼줘야 되는데 이 피담보 채무액은 최고액이 아니에요. 실제 발생한 채무액을 빼주는 겁니다. 모르면 최고액을 빼야죠. 근데 이건 알잖아요. 그럼 1억 2천을 빼야 돼요. 1억 4천을 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은행 건 남아있나 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최고액을 그대로 빼야 되겠죠. 자, 감정평가서 항상 나오죠. 변종시 시가를 알아보라는 취지고요. 변동이 없어요.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특히 뭐 평가 가격 시점을 해서 1년까지는 계속 이거 써도 된대잖아요. 그럼 변종시 물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2억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뭐죠? 압구정 땅은 그렇죠. 팔아치운 거죠. 이 부분 중간에 5항인가요? 우리 갑구 순위번호 5번에 가시면 아들내미가 매매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위조라고요. 위조. 이걸로 처벌받아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건 줄줄이 다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호도 지우고 갑구는 그게 끝이잖아요. 을구 쪽에 가니까 정기석의 근저당권도 있고 이산저축은행의 근저당권도 있기 때문에 다 지워야 되는데 이 3-1 이게 부기등기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주등기인 3번 등기를 지우는 겁니다. 피고는 양수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청구하면 되겠죠. 넘어가시고요. 판결문 안 봐도 됩니다. 징역 10월. 중간에 읽어보면 서로 위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됐고요. 상고는 안 했나 보죠. 확정이 됐어요. 따라서 위조 사실, 서류가 위조됐다, 무효다, 이건 의문이 없습니다. 자, 이것까지 있으니까 이제 27페이지 당연히
우리 전현무 씨는 지우라고 하겠죠. 누구를 픽으로 잡았나요? 우선 아들은 뺐나 보죠. 왜 아들은 뺐을까요? 징역 10월 받았으니까 어쨌든 뭐 성호, 정기석, 아산인데요. 정기석은 픽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통과하는 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2항 우리 아들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 넘겨갔으니까 다 무효다. 따라서 무효인 명의 등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당신들의 등기도 모두 무효다. 우리 이런 걸 이제 답안에는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렇게 쓰는 거죠. 다 지워라. 맞습니다. 다 지워야 돼요. 그런데 28페이지 우리 성호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이 주장을 하죠. 사망. 나는 당신 아들 직접 만났고 등기 확인까지 했다. 등기 확인까지 했다. 즉 등기를 믿고 샀다. 뭐 이런 것들을 굳이 표현하자면 뭐 공신력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항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엔 적용되지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29페이지요. 이번엔 누구예요? 정기석, 아산 이 둘이 보내네요. 네, 역시 근저당과 관련해서 자 무슨 얘기하나요? 1항 똑같아요. 위조된 서류인지 알지 못했다. 그냥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무효인 등기라면 알았든 몰랐든 지워져야 됩니다. 2항 근저당권을 우리 저축은행은 근저당권을 양수한 겁니다. 웬 금고죠? 은행이죠. 처럼 저희 은행은 선의삼자입니다. 뭐 알았어요. 근데 어쩌라고요? 무효인 등기를 이유로 지울 때는요. 선의삼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다. 그렇죠. 요거는 약간 판례가 있지만 양수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래서 너한테 해야 됩니다. 잘못됐고요. 웬 또 금고인가요? 은행이죠. 저희 은행을 상대로 한 말등기 청구는 불가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네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하는 주장들이 뭐 선이다. 그다음에 양수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판단해 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30페이지요. 자, 이 아까 압구정동 땅에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그 순위번호 갑구 3번에 보시면 우리 원고 소유가 나오잖아요. 저희 아들이 아직 이건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대차를 합니다. 31페이지. 사실 제가 보고 넘어갔지만 임대차에서는 뭐 자기 소유냐 이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임대차는 뭐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니어도 임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본 겁니다. 31페이지 계약서가 나오네요. 임대인 임차인을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뭐예요? 이성계인 이런 거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요. 잘못 찍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임대인은 전현무, 임차인은 김희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증금은 1억이네요. 월세는 300이고요. 매달 줘야 되고 2016년 2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가 임대 기간이네요. 이틀 전에 계약을 했어요. 특약사항에 보시면 2항에 원상복구가 있잖아요. 원상복구. 바로 이게 유익비 반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임대차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고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반대 특약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원상 복구 특약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상한 판례도 하나 있죠. 원상 복구 특약이 있음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상한 판례, 객관식 판례가 있어요. 차임이 거의 공짜일 때. 32페이지. 자, 누가 보내나요? 그쵸. 원고가 임차인 김희민을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네요. 이유는요. 2항. 차임을 안 내요. 차임을. 2017년 7월 31일 내고 그 이후로는 전혀 안 내겠다는 거예요. 2018년 8월 1일부터는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1억에서 18년 8월 1일부터의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까야죠. 그렇죠? 나머지만 돌려주면 돼요. 임대차 기간이 2월 27일까지니까요. 2018년 2월 27일까지가 임대차 기간이에요? 18년 2월 27일.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럼 2017년 8월 1일부터 임대차 기간의 종기인 18년 2월 27일까지는 연체 차임을, 그 다음부터 인도 완료일까지는 연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까면 되겠죠. 액수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17년 8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을 까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해지한답니다. 그럼 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 계약은 종료돼요. 즉시 해지기 때문에. 언제 받았죠? 뒤에 있잖아요. 배달 증명서. 12월 10일 날 끝났네요. 이 계약은. 자, 그렇고요. 그랬더니 우리 임차인이 가만히 안 계시고 뭘 보냈네요. 뭘 보냈나요? 1항, 2항은 됐고요. 3항. 보증금 1억이 있는데 거기서 월세 까면 되지. 이게 어떻게 연체냐? 연체입니다.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4항의 반가로 1번. 네. 이것저것 내가 돈 8천이나 썼기 때문에 유의비용, 본인은 이게 유익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거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행사하겠다. 유익비가 맞다면 유치권 행사 가능한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일부는 아예 유익비가 아니고요. 일부는 포기특약 때문에 날라갑니다. 반가로 2번.
보증금 받기 전까지 인도하지 않겠다. 맞아요. 이건 좋은 생각입니다. 동시행 항변인데 문제는 이 보증금이 1억은 안 될 거예요. 까일 걸 까고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까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8월 1일부터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까겠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혹시 손해배상이 있느냐? 그게 이제 35페이지에 가면 처음에 봤을 때 살짝 헷갈렸는데요. 이게 잘 보면 훼손 부분에 복구공사비로 2천이 든다는 거죠. 견적서. 저는 거기다 무슨 임차인이 공사한 비용이 2천이라는 건 줄 알았는데요. 다시 보니까 훼손 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2천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임대인이 받아야 되는 돈이네요. 그렇죠? 2천을 까야 됩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보증금이 8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8천에서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까고 준다는 그 청구 취지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지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저는 빨리 읽었지만 다행히 우리가 직전에 뭐 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한번 읽으시고 메모가 뭔가 돼 있겠죠. 정해진 틀에 맞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메모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글씨도 조그맣게 써야 되고 나중에 메모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뭐 그렇게 포멀하게 하기는 원하지 않지만 메모는 해야 돼요. 뭔가 그림을 그리든 끄적끄적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펜을 들기 전에 상담 일지를 한 번만 더 읽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뻘짓하는 거 아닌지. 그래놓고 이제 그냥 쓰자 이렇게 됐다면 펜을 드셔야죠.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나름 타임테이블은 정해야 될걸요. 우리 시험이 이게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제 생각에 뭐 아무리 늦어도 1시간 40분이 되면 일단 펜 들어야 되지 않나요? 더 이상 생각하면 좀 위험해질걸요. 그렇죠? 우리 기록은 3시간 맞죠? 1시간 40분. 빠듯해요. 1시간 40분이면. 하여튼 그래서 1시간 40분이 됐는데도 확신이 안 된다. 일단 쓰시자니까요. 뭐 더 갖고 있는다고 확신이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쓴다고 칩시다. 그럼 답으로 가야죠. 소장. 자, 원고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법무법인이니까 담당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겠죠. 민사에선 그렇죠. 민사에선 대리인, 형사에선 변호인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은 법무법인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소속 변호사,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피고가 박나린, 한혜지, 윤진수, 이시연 왜 이엘리죠? 아버지가 전씨인데 전엘리인데 전엘리죠. 이거 뭐야 이거? 전엘리죠. 그리고 성호, 그다음에 이산저축은행, 그다음에 김희민까지가 피고죠. 8명이네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피고까지가 뭐 대여금 청구 같고요. 4번 피고는 뭐 사행위 취소, 5번, 6번, 7번까지가 우리 그 위조한 등기 말소, 8번이 임대차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피고들은 다 그냥 쓰시면 되고 특히 그 3번 피고 윤진수, 얘 미성년자 애기였잖아요, 애기일 때 이렇게 법정 대리인 표시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모한혜지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조심하시고 법정 대리인이 한혜지 씨라고 해서 이 소송의 당사자가 한혜지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송의 당사자는 여전히 그 애기이고요. 애기한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됐죠? 네. 그 2페이지에 각주 2번에 가시면 우리가 왜 이 서류 위조해서 넘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피고가 많아졌냐? 뭐 간단하게 그냥 진명등만 했으면 전엘리는 빠져나갈 수 있지 않았냐? 뭐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요. 각주 2번에 우리 원고가 잘못된 등기를 다 지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진명등 가시면 안 되고 순차 말소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중간 매수인인 중간 매수인? 그렇죠. 중간 매수인은 맞긴 한데 전엘리인데 왜 이엘리일까요? 이상하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엘리? 왜 그런지 저는 알겠어요. 근데 일단 오늘 전엘리로 바꿔봅시다. 자, 대여금 청구해서 넘어가고요. 등이죠. 청구 취지인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거는 청구 취지죠. 청구 취지를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청구 취지가 맞으면 청구 원인은 뭐 그냥 대충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충 쓰면 안 되겠지만 제가 대충 쓴다는 말은 뭐냐면 요건 사실과 판례만 언급하면 기재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청구 원인의 기재례는. 기재례 신경 쓰다가 시간 잡아먹는 게 더 안 좋죠. 요건 사실에 맞게 그냥 표현은 좀 투박하게 쓰시고 떠오르는 판례 있으면 쓰시고 검토하시고 그리고 소결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결론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청구 취지는 얘기가 달라요. 청구 취지는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점수가 굉장히 짭니다. 배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공력을 드릴 시간이 있다면 청구 취지 쪽에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대여금 관련해서 보증인까지 묶어서 자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원고에게
박나린 한혜진은 연대에서 5,400, 박나린 윤진수는 연대에서 3,600에다가 이제 이자를 붙이는 건데요. 왜 이런 청구 취지가 나왔는지는 아시겠죠? 아니죠. 모르시죠. 우리 아직 청구원인을 안 봤으니까. 제 계산으로는 일단 원금을 9,000으로 잡았어요. 이론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답은 있는데요. 뭐 쟁점이 어차피 섞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저는 그냥 원금을 9,000이라고 잡았거든요. 일단 원금을 9,000이라고 잡고 여러분들이 1억이라고 잡았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9,000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5분의 3, 5분의 2.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예요? 그 와이프 이름 뭐였죠? 한혜지. 이게 이제 5분의 3이니까 9,000에 5분의 3이면 5,400 맞죠? 맞죠? 네, 그리고 아들은 5분의 2니까 9,000에 5분의 2면 3,600이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각각 상사보증,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연대하여라는 말을 쓴 거고요.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전체 9,000으로 잡고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얼마요? 5,400을 한혜진은 5,400을 그 다음에 윤 누구예요? 윤진수. 윤진수는 3,600을 지급하고 거기다 이자를 붙여도 되죠. 그래서 뭐 위 금원중 이런 표현으로 묶어도 돼요. 그런 청구 취지도 많이 쓰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냥 이게 이해가 훨씬 편해요. 그냥 박나린 한혜진은 연대에서 5,400 줘요. 그다음에 박나린 윤진수는 연대에서 3,600을 줘요. 그걸 각 지급해요. 그러면 박나린은 5,400에다 3,600이니까 9,000을 줘야 되고 한혜진은 5,400을 그다음에 윤진수는 3,600만 주면 되잖아요. 다만 조심하실 건 각 지급하라. 각을 빼놓으시면 안 되죠. 그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각 지급하라. 이것만 쓰신다면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9,000만 원 하고 위표가 연대하여 위 금원중 피고 한혜리는 5,400 자꾸 이름 떠오르는 누구예요? 윤진수. 얘는 3,600 및 이자.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상관없는데 편하신 방식대로 짧은 게 좋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게 하고요. 왜 2013년 1월 30일에 나왔냐? 변제기 다음 날. 변제기 다음 날. 저희 계산 방식으로는 약정 이자가 다 까이거든요. 지연 이자밖에 안 남아요. 일단은. 그리고 소축법은 왜 없냐? 이율이 소축법 이율보다 훨씬 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30%. 왜 30%냐?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이 30%. 지연 손해금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맞아요. 그렇지만 약정 이율을 갖다 쓰잖아요. 우리 이런 걸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 이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30%를 뭐 이자제한법상의 맥시멈에 맞추는 의미로 30%가 아니고요. 약정 이율이 30%이기 때문에 지연 이율이 30%가 된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자제한법은 지연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번. 사행이 취소네요. 이 청구 취지 항상 두 개로 나누는 거 알죠? 그래서 앞에는 취소한다. 뒤에는 가액 반환이니까 지급하라. 이렇게 될 텐데요. 가액 반환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들이 있죠. 취소해서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뒤에서 5,000만 원에다가 이자. 판결역쟁일 다음 날부터 5%입니다.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역쟁일 다음 날부터 5% 붙여서 하면 돼요. 사행이 취소 소송의 청구 취지죠. 그 왜 5,000만 원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조금 이따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이제 아들이 등기 넘긴 순차말소죠. 그래서 순차말소 이렇게 쓰잖아요. 원고와 목적물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뺐고요. 우리 피고 사고치네. 왜 자꾸 이엘리죠? 전헬리인데 전헬리와 그 다음에 성호와까지는 다 넘겨줘야 되고 말소해야 되고요. 근저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산저축은행만 쓰죠. 양수인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다 말소해야 돼서 다 말소한다는 의미를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쓰는 거죠. 순차 말소. 그렇죠? 나머지 그 청구 취지의 내용이야 우리가 말소등기 청구의 내용 아시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청구 취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청구 취지를 쓰시면 됩니다. 중앙지방법원은 등기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봤어요. 사항. 임대차네요. 이 청구 취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렇죠? 내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하고 목적물 인도받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연체차임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보증금에서 까죠. 그래서 보증금에서 까고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걸 까고 보증금 주면서 인도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보증금을 다 소진되고 없어요. 그럼 별도로 청구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다행히 다 까도 돈이 좀 남는 것 같죠? 아직은? 소재기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고 김희미는 원고로부터 시작해서요. 밑에 줄 지급받은과 동시에까지가 우리 조건입니다. 원고로부터 해서 동시에까지가 그걸 다 빼면 피고 김희미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이거예요. 피고 김희미는 원고에게 이 건물 인도하라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임대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연체차임과 차임상당의 부당이익도 받고 싶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든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피고 김미민 원고에게 건물 1층 부분을 인도하라. 이렇게 하면 상환이행 판결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일부 패소입니다. 그러면 피고 김미민은 원고로부터 1억 원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건물 인도하라 이러면 그러면 이제 상환이행 판결은 안 나오겠지만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정보가 안 되죠. 연체 차임이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그럼 별도로 붙여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붙이나요? 뭐 피고 김미민은 원고에게 아까 그 8월 1일부터인가요? 다음 날까지 뭐 매월 30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귀찮잖아요. 그렇게 묶으면 이렇게 한다고요.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 줄 테니까 인도해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청구 취지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근린 생황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이겠죠. 이러지? 예, 이렇게 됩니다. 생황시설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조건이 항상 길어지다 보면 그 청구 취지 4항의 밑에서 두 번째 저 끝부분 원고에게 이런 거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 열심히 쓰시다 보면 그죠? 조건 잘 쓰시고 원고에게 이런 거 까먹고 바로 그냥 위 건물 인도하라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이건 집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다시 소송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원고에게 누락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인도니까 그렇지만 철거나 퇴거도 원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원고에게 누락하시면 안 돼요. 퇴거하는데 무슨 원고에게 하나요? 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행이 돼요. 그렇고 수정비용 쓰시고 가집행은 안 되는 게 있겠죠. 채권자 취소와 등기는 안 되니까 그거 빼면 1항 4항만 가집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청구 원인. 여기 있는 청구 원인은요. 당연히 정답이 아니에요. 청구 원인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들 몫이죠. 기재례, 그러니까 기재례. 기재례를 어떻게 쓰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기재례를 똑같이 쓰시겠다 그럴 필요 전혀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요건 사실과 쟁점이 되는 판례가 들어갔는지만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대여금 청구잖아요. 그럼 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 사실을 외우셔야죠. 그건 알고 계셔야죠. 그걸 안 쓰고 아무거나 쓰면 이제 에세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반환 청구니까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써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환을 하려면 변제기가 지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변제기 지났는데 안 줍니다. 이것도 써줘야 되고 이자 더 받고 싶으시면 이자 약정,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것도 쓰셔야죠. 안 그러면 법정이자만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요건 사실이죠. 쓰시면 돼요. 편하게. 목차는 어떻게 잡나요? 그냥 우리는 목차는 크게 두 덩어리만 잡잖아요. 첫 번째는 원고의 요건 사실들을 모아서 여기는 어떻게 썼죠? 뭐 대여금 상환 의무의 발생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원고의 뭐 대여금 청구 권한이라고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돼요. 어쨌든 요건 사실을 몰아서 쓰시고 다음 목차는 피고의 항변이죠. 혹은 주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소결이죠. 세 개밖에 없잖아요. 목차는. 그렇죠? 큰 목차는.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증이 있기 때문에 보증 채무를 구하는 요건 사실도 좀 쓰셔야죠. 뭐죠? 주채무의 발생 사실, 보증계약 체결 사실. 보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네, 나오네요. 그렇죠? 방가로 1번. 이게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죠. 그런데 답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안 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건 사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건 사실이라 함은 법률 발생 요건, 권리변동의 발생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에 맞춰서 쓰는 게 요건 사실이에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록형 답이 아니죠. 기록형 답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언제 얼마를 이자 얼마로 해서 변제기 얼마로 해서 빌려줬습니다. 이게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이죠. 주일 상목행 아시죠? 네. 하여튼 빌려줬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건 이자가 월 3%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걸립니다. 36%. 그런데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번 갚았죠? 4천만 원? 네, 그래서 그냥 쓴 거예요. 나머지는 안 갚았다. 자, 이게 이제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인데 우리는 보증인한테도 같이 묶어야 되기 때문에 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쓰려고 하는데요. 보증계약 체결 사실이 왜 없을까요? 뭐야 이거? 뒤에 나오나요? 아, 있네요. 방가로 2번. 소해망 유년민은 대여금 채무에 대해 같은 날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채무 발생 사실, 보증계약 체결 사실 두 가지가 우리 보증채무를 구하는 요건 사실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상속인 2명이 있다는 거죠. 윤진수 가죠. 가 존재합니다. 됐죠? 그러면 돈 줘야죠.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 이게 보조적 상행이기 때문에 상행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가로 3번 두 번째 줄에 위 대여행위가 상행위이기 때문에 밑에 줄 연대에서 보증인들은 연대에서 줘야 된다는 우리 상법 57조죠. 57조. 주채무가 상행위가 되면 보증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조문. 네.
뭐 조문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취지는 써주셔야죠. 그 방가로 1번 처음에 인쇄용지 제조 판매업을 하는 원고 이렇게 쓴 이유도 상법이 적용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거다가 제가 각주에 써놨지만 상인인 원고는 별로 좋은 답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인이라는 건 평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이자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를 피고의 항변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청구 원인에 묶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청구 원인에 묶었습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최고이자율이 30%다. 이걸 일단 전제하고 가자고요. 제가 각주에 써놨는데요. 각주 7번 6페이지. 이자제한법이 2014년에 개정돼서 25%가 됐고요. 그 전에는 30%였어요. 그런데 이게 14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부칙에 보면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계약에는 아마 30%가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12년에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냥 30%를 해보자고요. 지금은 24%예요. 지금은 올해 2월부터는 24%입니다. 그래서 30%를 일단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제한법에 그 이자제한법이 있잖아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줬다. 그러면 그거는 원본을 까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 드냐면 6페이지 각주 8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이자제한법에 제한을 받는 이자 있죠? 요거는요. 약정이자를 얘기하지 지연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자는 이름만 이자지 지연 손해금이잖아요. 손해배상금이에요. 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자제한법 30%의 제한을 받는 이자는 약정이자입니다. 약정이자. 그런데 우리 그 법정 변제 충당 있잖아요. 비용이자 원본 순으로 까라는 합의가 없으면 거기서의 이자는요. 물론 약정이자긴 한데 우리 판례가 지연 손해금도 원본보다 먼저 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약정이자를 넘으면 원본을 깔 건지 아니면 우리 법정 변제 충당에 대한 판례 법리에 따라서 약정이자 까고 지연이자도 일부 깔 건지 그리고 나머지를 원본에 충당할 건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각주 8번에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약정이자를 먼저 까고 나머지는 원금으로 가는 게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뭐예요? 이자 많이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받았으면 원금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원금 안 줄이잖아요. 그럼 지연이자가 늘겠죠. 지연이자도 이율이잖아요. 그럼 왠지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분이 우리 처음에 1억에서 시작하는데요. 요게 변제기가 1년이에요. 2012년 언제 빌려줘서 13년에 갚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1년이고요. 요때까지 적용되는 이자가 약정이자잖아요. 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나오는 이자가 이제 지연이자, 지연 손해금일 텐데 이분이 어쨌든 4천을 변제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약정이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이율에 따르면 30%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1억에 30%면 3천이에요, 3천. 요거만 이자라고요. 근데 4천 변제했죠?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원금을 까자고요, 원금을. 원금이 그러면 1억에서 9천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놓고 지연이율을 붙이는 게 지연이자가 적게 나오겠죠? 이게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맞지 않나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서 요 4천에서 3천은 약정이자를 나머지 1천만 원은 지연이자 일부를 까면 원금은 그대로 1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9천입니다. 9천 원금은. 그래서 9천. 뭐 실제 시험에서 논란이 될 것 같으면 한 푼도 안 갚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 그냥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써놔봤는데 한번 보세요. 방가로 2번 6페이지. 그렇다면 자 피고 박나린이 7월에 지급한 4천만 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범위 내의 약정이자 3천. 왜? 원금 1억에다가 30%씩 12개월 1년이거든요. 연 30%니까 100분의 30이잖아요. 3천. 및 지연손해금은 지워주시죠. 및 지연손해금 연 30% 상당까지를 지워버리시고요. 3천만 원에 우선 충당된 다음 나머지 1천만 원이 원금에 충당돼서 원금을 9천으로 줄여놓고 9천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9천이 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보증인들 5분의 3, 5분의 2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예상 주장들을 볼까요? 다항 박나린, 한혜지, 윤진수 이는 피고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 첫 번째 박나린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소멸시효 막 얘기하잖아요. 뭐 소멸시효를 들어보셨나요? 막 이러잖아요. 먼저 전제가 있어요.
이게 소멸시효가 지금 소멸시효 문제는요. 항상 기산점, 기간, 완성, 중단 포기 이렇게 우리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소멸시효 문제는 기산점부터 시작해서요. 기간 생각하시고요.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혹시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액을 포기했는지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한다고요. 항상 이 순서대로 기산점, 기간, 완성, 중단 포기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그럼 여기도 지금 얘네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이 원금 채권과 이자 채권은 나눠야 되겠죠. 이자 채권이 이미 발생한 채권이니까. 그래서 원금 채권의 기산점이 언제고 변제기겠죠. 변제기겠죠. 그다음에 기간이 얼마고 상사니까 5년이에요. 그러면 소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이 지났다면 완성이 됐을 거고 5년이 안 지났다면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완성이 됐다면 중단이나 포기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나누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누는 겁니다. 왜 나누는지는 아시겠죠.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자, 원금 봅시다. 원금. 자,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상사시효 보이죠? 세 번째 줄에 5년. 변제기 1월 왜 8일이죠? 1월 29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변제기 1월 29일. 5년 1월 29일. 소재기일 5월 30일. 그러면 2013년 1월 29일에서 5년이면 18년 1월 29일에는 시효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1응 완성되었다는 거죠. 1응. 그런데 우리 원고가 아까 18년 1월 7일에 뭘 하나 쓰잖아요. 그렇죠? 돈 갚아라 이렇게. 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언제 도달했냐? 1월 9일에 도달했다고 했죠. 그런데 1월 9일은 아직 시효 완성 전이죠. 그럼 시효 완성 전에 내용 증명본에서 돈 갚아라. 우리 이걸 두 글자로 최고 이렇게 부르죠. 최고 했어요. 최고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나요? 있죠. 다만 임시죠. 임시. 6월 내에 적극적인 액션을 해야 최고 시점에 소급해서 중단되죠. 그럼 6월 내에 적극적인 액션을 했나요? 했죠. 이 사건 소재기가 5월이잖아요. 따라서 최고 시인 1월 9일에 일단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원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기 4천 변제한 게 2016년이거든요. 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아니죠. 시효 완성 전이죠. 저걸 만약에 일부 변제로 포섭한다면 뭐 승인으로 봐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뭐 이자를 갚는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시효는 중단돼 보입니다. 따라서 원금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 그다음에 소송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자, 이제 이자를 봅니다. 이자는요. 매달 말일에 월 3%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요건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1년 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이잖아요. 따라서 3년입니다. 변제기는요. 이자는 각각 발생했을 때마다 변제기가 도가해요. 근데 이거는 12년에 빌려줘서 13년까지니까 아무리 늦어도 13년에는 발생하죠. 3년 지났죠. 지났어요.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3년이니까. 그런데 저 4천만 원을 16년 완성 이후에 주면서 약정이자는 까달라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시효이익의 포기로 봐서 갚아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지연이자. 지연이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부르지만 사실은 지연손해금이죠. 지연이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연이자는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변제기가 1월 29일, 1월 30일인데 변제기가 1월 29일이니까 1월 30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이건 이자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손해배상금이에요. 그럼 시효 기간은 10년, 5년? 5년이죠, 5년. 네. 상사 채무로부터 발생한 채무 불이행. 우리 이제 5년이잖아요. 똑같이 상사시효. 5년. 그러면 아까 우리 원금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 박나린의 주장 중 원금과 지연이자 아니죠. 원금과 이자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금은 시효가 중단돼 있고요. 이자는 시효액의 포기로 살아 있고요. 지연이자도 원금과 똑같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또 무슨 얘기 하나요? 한혜지가 아까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그렇죠? 뭐 우리 뭐 주채무자에 대해서 한 거는 우리한테는 효력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해 봅시다. 주장. 한혜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더 짧게 쓰실 수 있다면 더 짧게. 이런 차든 최대한 짧게. 그렇죠? 주장은 최대한 짧게. 한 줄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건 뭐 이건 그냥 언급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번째 단락입니다. 440조를 풀어 쓸 수 있느냐. 그렇죠? 주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되면
보증인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별도의 중단 조치가 없어도. 심지어 이거는 압류, 가압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440조가 예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보증인들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갚으시면 됩니다. 9페이지요. 9페이지 두 줄은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이 통공이라서 그렇게 한번 써본 겁니다. 피고 한혜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요. 윤진수는 아직 명시적인 주장을 안 했는데 혹시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소결. 소결은 조금 귀찮아도요. 뭐 이렇게까지 길 필요는 없지만 소결은 조금 귀찮아도 꼭 좀 써주세요. 배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청구 취지와 거의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청구 취지와 좀 다른 점은 소결이 청구 취지와 다른 점은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하게 쓰잖아요. 근데 소결은 색깔을 좀 얹죠. 이 금원의 뭐 지연 손해금인지 약정 이자인지 이런 걸 좀 섞을 뿐이에요. 내용은 비슷하죠. 그래도 꼭 써줍시다. 그런 내용들이 소결에 있죠. 여러분들 오해하실 거 소결의 각 그 방가로 2번 두 번째 줄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그렇죠? 요거 이제 지연이자잖아요. 요게 이자 제한법이 적용돼서 30%가 가는 게 아니고 약정 이율이 30%이기 때문에 지연 이율도 30%가 된 거예요. 그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연 이율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연 이율 자체를 약정한 약정 지연 이율, 약정 이자에 따른 지연 이율,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 이율, 그다음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이율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 이율. 그다음에요. 사행위 취소. 네. 사행위 취소는 무조건 피보존 채권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건 사실이 일단 써줍시다. 피보존 채권. 근데 앞에서 봤기 때문에 또 쓰시면 안 되고요. 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냥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면 되죠. 한번 썼으니까 쓰고 시작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행위죠. 제일 중요한 건 사행위를 특정해 줘야 됩니다. 방가로 1번 사행위 됐죠? 유일한 재산을 팔았다. 유일한 재산을 팔았다. 등기 넘어갔다. 사행위. 근데 이제 우리가 사행위가 사행위의 대상인 그 처분행위 자체를 특정해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게 왜 사행인지를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사행위를 언급할 때 꼭 써줘야 되는 게 소급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다. 그렇죠? 뭐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경우는 사실 그 자체가 사행이고요. 소급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다. 그러니까 부족을 초래했거나 부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수익자와 채무자의 관계. 그렇죠? 이거 잠깐 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뭐 오빠, 누나, 친구, 뭐 이렇게 여기는 사돈 이렇게. 그래서 볼까요? 10페이지 방가로 1번에 유일한 재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그래서 매매계약이 나오죠. 17년 4월 22일 매매계약 이게 지금 사행이에요. 방가로 2번 소극재산이 더 많다. 중간쯤에 보이네요. 근데 소극재산이 더 많습니다. 이건 좀 설명은 필요하겠죠. 요건사실이니까. 보니까 뭐 빚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기업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밑에 줄에 사돈.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 의사도 추정이 되고요. 채무자의 사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이 돼요. 그래서 사해 의사와 악의에 대한 표현도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자, 우리 피고가 무슨 주장을 하죠? 첫 번째, 제소기간. 요게 내용 증명에는 제일 뒤에 있었지만 우리는 본안전항변이니까 앞으로 좀 끌어와서 먼저 써주자고요. 제소기간 도과. 취지는 뭐예요? 11페이지 첫 번째 줄. 2017년 5월 18일에 나한테 내용 증명 하나 보냈는데 소재기는 5월 30일에 됐으니 1년 넘은 거 아니냐. 5월 18일 날 보낸 거 보면 사행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두 번째 단락에 판례가 하나 있죠. 이 판례 우리가 외워야죠. 안날이라 함은 이거. 단순히 아니고 뭐뭐까지 알아야 이 판례잖아요. 그렇죠? 네,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단순히 처분행위를 알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뭐 사행위, 사해의사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어때요? 5월 18일에는 재산이 처분된 것만 알고 있어요. 왜 넘어간 건지 알려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산점을 하면 안 될 거고 18년 3월 18일에 보낸 그 내용 증명을 기준으로 최소한 그때는 알았다고 보여져요. 뭐 이건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재수전 항변이고요. 그 다음 본안 항변 관련해서 상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 둘, 세 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 없죠? 주장은 최대한 짧게 언급해 주시고요. 시세에 맞게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우리 충분히 깔 수 있죠? 배척할 수 있어요. 판례로. 12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유일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매각하는 행위는 사행이라는 판례가 있죠.
그 밑에 단락. 인적 보증인, 보증인이 있다고 뭐 상의가 안 되나요? 내가 물적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상의가 안 되죠. 그러나 인적 보증이 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 다음,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네, 그거는 원물 반환을 하지 못하고 가액 반환을 하는 사유는 되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각주 12번에 보시면 지금 이 사안은 뭐예요? 피고가, 수익자가 뭐라고 항변 주장하는 거냐면 야, 원고 너의 채권에는 보증인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빼돌린 건 상의가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유명한 판례는 각주 12번에 있는 이 판례 유명하지 않나요?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행에 해당되는 제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체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 판례. 그렇죠? 좀 다르죠? 핀트가 다르죠? 비슷하지만. 이거는 사행위 자체가 보증인이 사행위를 한 경우고 그럴 때 주체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너 채권자의 피고전 채권의 보증인이 있으니 사행위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상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항상 두 단계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원상회복은 첫 번째 뭐 하죠? 가액이냐 원물이냐부터 결정해 준다고요. 그걸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후말, 후설 두 가지만 신경 쓰자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후말입니다. 후말 체크해 볼까요? 13페이지 방가로 1번. 세 번째 줄 후, 이후, 후. 그 밑에 줄 말에서 후말. 그래서 사행위 후, 말소. 그럼 사행위 전에 저당권이 존재했다는 건 전제. 그래서 방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첫 번째 후, 이후, 그 밑에 말에서 후말이네요. 그럼 가액 반환합니다. 그런데 가액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두 줄로 쓰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에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명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 표현, 판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가액 반환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 짧은 두 줄이니까 외워도 되겠죠. 그래서 후말인 경우에는 가액 반환이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후말인데 원상회복 원물 반환하면 원상회복 원물 반환을 명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물 반환을 명하면 그렇죠? 사행이 당시에는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것까지 원상회복이 되는 거라서 안 된다. 부당하다. 그럼 가액 반환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목차 바꿔서 이제 가액 반환. 세 가지 계산하시는데요. 여기는 수익자득자 이익 하지 마시고요. 공동담보 가액과 피보전 채권액만. 항상 공동담보 가액만 먼저 계산합니다. 자, 변증시 시가 2억이에요. 아까 우리 봤죠? 감정표 2억. 거기서 피담보채권을 빼주는데요. 실제 채무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거는 1억 2천이 실제 채무액이니까 그걸 빼주는 거고요. 하나은행 거는 3천이니까 그냥 빼주면 돼요. 최고액을.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말소된 것과 말소되지 않은 걸 다 빼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은행 것도 빼준다는 거. 그러면 1억 5천을 빼주니까 5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은 얼마죠? 아까 봤죠? 원금만 9천이에요. 그럼 이자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답은 5천. 그러면 소결은 청구 취지를 한 번 더 써주는데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뭐 지연 손해금 막 이런 표현까지 써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5%. 자, 3번. 왜 또 이거 이엘리인가요? 전엘리예요. 아, 이게 다 이시구나. 다 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버지가 전시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전시인데 아들이 이시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입양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양자라면 또 전시로 바꾸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말소 청구입니다. 이유는요, 서류 위조했잖아요. 그래서 전 헨리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부터. 요건 사실을 떠올려 보시죠. 뭐죠? 첫 번째 원고 소유, 두 번째 피고 등기, 등기의 무효.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원고 소유가 어디 있나요? 방가로 1번. 피고 등기는요, 방가로 2번. 피고 전엘리가 외주해서 이행했다. 무효는 어디 있나요? 있네요. 이것도 방가로 2번에. 위조해서 했다. 이렇게. 아무튼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물권이죠. 물권이 유효하게 변동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양도인이 권리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래행위, 채권행위, 유효한 거래행위.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면 등기, 동산이라면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구비됐을 때 유효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물권법에서 했잖아요. 우리 사례 문제 풀 때도 항상 이거 가지고 풀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유효해야 유효한 물권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서류를 위조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헨리 입장에서 서류를 위조했어요. 헨리가 소유자냐 물권자냐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도인이 권리자냐. 그렇죠. 아버지 전현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거래행위가 무효죠. 서류를 위조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등기가 유효한지 뭔지 볼 필요도 없이 헨리는 소유자가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죠? 두 글자 그 아저씨 성호.
그 아씨는 소유자가 되나요? 안 되죠.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래행위는 유효하죠. 매매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헨리니까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뭐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말소해야 될 겁니다. 성우 아저씨, 나번. 이 아저씨도 말소해야죠. 이게 다 이엘리네요. 다 전엘리로 바꾸시고요. 자, 이 아저씨도 원고 소유라는 걸 또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가로 1번에 피고 성우 명의의 등기 내용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요. 짧게 써주세요. 자, 이제 방가로 2번. 이제 이 등기가 무효입니다. 이걸 써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 이 표현을 쓴다고요. 원인 무효인 전엘리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 이 표현. 순차 말소에서 매번 쓰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외워두시죠. 따라서 무효. 그 다음. 다음번부터는 이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여러분들이 근저당은 정기석으로 갔다가 이산저축은행으로 간 거 아시죠? 그때 우리 피고는 이산저축은행. 지워야 되는 등기는 정기석이 받은 근저당 등기에 요걸 지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뭐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요건 사실 아시죠? 소유권에 기한 경우와 계약에 기한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경우는 원고 소유 피고 등기 무효. 계약은 계약 체결, 그다음에 등기, 그다음에 확정 그리고 무효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부기등기가 됐잖아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그걸 써주는 거예요. 16페이지. 첫 번째죠.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로 넘어갔다는 그 표현을 써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누구예요? 정기석의 등기를 지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산저축은행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걔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써줘야죠. 그래서 그걸 써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지워줘야죠. 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 성호는요. 방가로 1번 선의취득 얘기하시고요. 근데 선의취득은 황당한 얘기죠. 부동산에는 선의취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를 믿고 샀다고 막 주저주저리 하시는데요. 우리 그런 걸 이제 공신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법은요. 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믿고 샀다고 해도 무효면 무효입니다. 간단하게 배척하시면 되고. 자, 이산저축은행도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선이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선의지삼자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까죠? 뭐 알았어요. 근데 선의지삼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몇몇 경우 있죠. 뭐 해제라든가 의사표시의 하자라든가 그런 데서는 보호될 수 있지만 이렇게 원인 무효로서 날아갈 때는 선의지삼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근저당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 주장 우리가 판례를 하나 들어서 바로 너한테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피고 적격자는 양수인이다 라는 판례. 근저당이 아니라 가등기가 나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소결 마무리하면 되겠죠. 소결에도 ELE로 돼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 임대차 목적물 인도 떠올려 보세요. 요건 사실,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목적물 인도 사실,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세 가지예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장황하게 씁니다. 언제 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 기간 얼마, 보증금 얼마, 차임 얼마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거죠. 계약서 보고 뺏기면 되죠. 그리고 목적물 인도했다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종료됐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종료됐는지. 여기는 이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잖아요. 이거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간 만료.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그 내용이 나번에 있어요. 방가로 1번 목적물 인도했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해지됐습니다.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얘가 차임 연체했습니다. 이 말을 장황하게 쓰는 거죠. 상가니까 3기. 그렇죠? 상임법 이 3기로 바뀐 규정은 아마 16년부터 적용될걸요? 그죠? 아마 16년부터 3기로 바뀌었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해지는. 그래서 3기 됐으니까 해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했다라는 말. 보통 이제 여기는 해지 통보서를 명시적으로 보냈으니까 따로 소장으로 해지하진 않지만 우리가 통상 해지 통보서가 없으면 소장으로 해지하죠. 특정 부분 송달로 해지합니다. 근데 19페이지 방가로 4.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건 단순히 목적물 인도가 아니잖아요.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 뭐 이런 거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금에서 깔 거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자, 다번. 우리 피고, 김희민, 임차인 뭐라고 주장하나요? 방가로 1번 두 번째 줄.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어떻게 차임연체냐?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판례가 있죠.
각조 14번, 각조 15번에 있는 판례인데요. 이렇게까지 길게 쓰면 안 되죠. 이 판례의 취지는 뭐예요?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차 관계 존속 중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그거예요. 공제하는 건 종료 후에 하는 거지 존속 중에 공제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차임 안 낼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판례 14번, 15번 판례. 그 내용을 써서 배척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법리로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로. 판례로 깔 때는 대부분 그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항변 유사 주장에 불과한 거죠. 두 번째는 사실로, 증거로, 사실 인정으로.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다 해서 까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나오기 힘들죠. 세 번째는 그래, 네 항변은 이유가 있지만 재항변이 이유가 있어서 까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다 판례로 어차피 까는 거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 반가로 2번. 아까 유치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세 번째 줄.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내가 반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유치권 항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유익비인지 봐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쓴 돈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우리 그 내용 지문에서 봤는데, 두 개를 나눠본 겁니다. 첫 번째, 내부 인테리어나 주방시설 공사. 이거는요, 유익비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돈인데, 이 아저씨는 사무실로 이용되던 걸 자기가 무슨 오리고기집으로 바꿨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주방하는 건요,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거지. 주관적 가치만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애초부터 유익비가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출입문, 창문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개량하고 도색을 새로 하고, 이건 유익비가 되죠. 맞아요. 맞지만 포기. 그렇죠? 포기로 가면 되죠. 원상회복 특약. 그래서 맞지만 원상회복 특약으로 포기된 거다. 그렇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 반가로 3번 동시행항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해 줄 수 없다. 동시행항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오케이 줄 거예요. 근데 보증금을 다는 못 주죠. 공제하고 줄 겁니다. 뭐를 공제해야 되느냐? 21페이지 세 번째 줄에 3개가 나오죠.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3개를 공제하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1억에서 공제하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그냥 까고 주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금이 다 소진됐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결 쓰시면 되는데, 이 소결이 청구 취지의 기재례와 유사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배점이 있으니까요. 1점이라도 우리가 뭐 0.1점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내년에 계시는 장소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좀 귀찮아도 한 번만 전형적인 문구 한번 써주시고요. 증명방법 첨부 서류는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원고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이 나올 때는 반드시 법무법인 써주셔야 돼요.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이지 변호사가 아니에요. 관할은 너무 고민하시지 말죠. 아무데나 쓰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자, 정리해볼까요? 짧게. 다 지우고요. 우리가 10월 모의고사가 뭐 10월 10 며칠이잖아요. 10월 10 며칠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기록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붙들고 있으면요, 그 문제는 풀죠. 근데 실전에서 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약간 기본적인 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기본적인 문제의 쟁점이 좀 섞여 있는 거, 이런 걸 여러 번 풀어보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실전에 갔는데 모르겠다고 어쩔 수 없죠. 175점 다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대여금 청구였는데요. 대여금은 항상 변형되는 청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보증인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보증인이 상사 보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대 보증을 한 건 아니지만 주채무가 상행이었기 때문에 보증이 연대로 바뀌어버린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소멸시효 여부를 판단할 때 원금과 이자와 지연손해금 3가지를 따로따로 판단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약정이자가 이자재법상 이자를 넘었을 때 원금에 충당하라고 하는데, 자, 그때 지연이자도 충당해야 되는지 약정이자만 충당하고 바로 원금으로 갈 건지, 그 내용도 있었어요. 채권자 취소에서는요, 그 가액 상환할 때 여러분들 말소된 것과 말소되지 않은 거를 다 공제하는 거, 등기부 보시고 말소되지 않은 것도 빼줘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순차말소. 순차말소는 순차 대위와 비교해서 청구 취지 기재례를 꼭 기억해 두세요. 각입니다. 각 말소한다. 그리고 우리 유명한 판례, 근저당권의 부기등기 판례가 나왔죠.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임대차에서는요, 뭐 유익비, 필요비 이런 것들은 우리 사례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 기록에서는요, 유익비나 필요비,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항변으로, 매수 청구권은 동시행 항변권으로 가요. 아시죠? 사례라면 비용상환 청구, 매수 청구권에서 끝나지만 기록에서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유치권 항변으로,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동시행 항변으로 가는 거라고요. 항변으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우리 의뢰인이 임대인인데요. 실제 임대인 말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애가 나와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임대인이 원하는 게 단순히 목적물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연체 차임도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별도로 청구하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까고 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인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